탈피란 동물이 허물이나 껍질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곤충이나 갑각류 등 외골격으로 이루어진 절지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으며 양서류와 파충류의 허물 벗기도 우리말에선 탈피로 부릅니다. 또한 생물학적 범주에선 조류나 일부 포유류의 털갈이 또한 탈피로 포함시킵니다. 탈피는 단순히 몸의 크기를 키우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집니다. 절지동물의 손상된 외골격은 그 자체로는 재생이 되지 않지만 탈피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외골격은 재생이 됩니다. 이는 외골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잘려나간 다리나 더듬이 등 외부 기관이 재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파충류와 양서류는 탈피 과정에서 피부의 기생충과 세균들을 털어내게 됩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통해 체온 조절이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 개혁의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이는 가죽을 벗긴다는 것보단 탈피의 개념에 가깝다 여겨집니다. 생가죽을 벗겨낸다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탈피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절지동물이나 파충류 등의 허물을 벗기려 들다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축화되어버린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털갈이를 인간이 돕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의 털갈이 또한 개체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털들을 뽑다간 모공이 손상돼서 털이 다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 혁신, 개혁 모두 가죽 혁자가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어들의 본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신다고 언급하셨던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에서 시인은 혁명은 고독한 것이며 고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이, 혁신이, 개혁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틀을 깨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29일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에 뭐 좀 일정이 잡힌 관계로 네. 녹음을 이제 좀 이례적으로 많이 앞당겼네요. 목요일이니까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2월달도 이제 다 갔네요. 네. 이 돌아보면 정말 폭풍 같은 2월달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3월부터는 더 폭풍의 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니 2월만 해도 우리 벌써 창당했다가 합당했다가 깼다가 아주 파란만장했지. 다이나믹했지.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계속 단짠 이렇게 계속 주 네. 하루하루가 단짠으로 짠도 단순이라고 해야겠구나. 아주 막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다들 멘탈이 많이들 피폐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 이렇게 SNS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힘에 넘치시는 그렇죠. 아직도 여유를 잃지 않으신 분도 많고. 네. 뭐 그래도 이제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저만 해도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딴 거보다 저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 이제 나와가지고 시례업식을 하는데 왕십리. 예, 너무 그렇더라고. 그건 솔직히 그 장면 자체가 그 아침에 기자회견 한 내용도 그렇고 기자회견 사실 그게 무슨 기자회견 할 거리나 되나 싶고 사실 뭐 그 전에 다른 메시지 준비했다가 밤새 무슨 이야기 들어가서 급하게 바꿨나 싶을 정도로 그 기자회견 할 만한 수준도 아닌 거 가지고 기자회견 했다 싶기도 했고 뭐 그리고 저녁 때 유세한 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참 여러모로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지더라. 저는 어젠가 그제부터 그 만약에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을 만난다면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근데 좀 뭐 하기야 그동안 임종석을 그렇게 큰 그릇으로 저는 여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임종석 실장의 어떤 그 제 인식 속에서의 임종석 실장의 수준이라면 뭐 사실 실망스러운 건 없는 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국이고 좀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본인이 받고 있는 대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누구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 번쯤 그래 볼 법도 한데 이거는 참 그게 뭐 나름의 자기 나름의 어떤 아직까지 민주당 사람으로서 애당심을 바닥에 깔고 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식의 뭐 충정의 일환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기엔 참 그냥 옹색해 보이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위상도 네. 호구매님이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음. 이름 오르내리는 것에 비하면은 네네. 그렇게 인상적인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아이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학생운동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본인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아이콘의 위치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위치에 걸맞는 어떤 행보를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행보를.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뭔가 보여줘야 할 어떤 나이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경력으로도 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네. 정치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네. 뭔가 그 보여줘야 될 때 보여줄 수도 있는 때고 그런 상황인데 좀 그게 이제 그 뭐야 언론에서 그 이렇게 어떤 뭐 친문의 구심점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친문 황태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던데 그냥 비서실장이었지. 아니 그런데 사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외부 시각으로 보면 왜냐면 문재인 정부 초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권력이 셀 때 그때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대통령님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을 시절이었을 거란 말이지 아무래도. 그리고 뭐 또 아랍에미리트도 갔다 오고. 그렇죠. 그 대사로 특사로 보내가지고 네. 뭐 그렇게까지 해주고. 일단 뭐 큰일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정치적인 체급을 키울 만한 여건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계자를 굳이 뭐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은 만약 후계자를 남기려고 했다, 정치적 후계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보면은 이낙연 대표 아니면 임종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내각을 꾸렸던 내각으로 이제 대통령님이 피겠던 분들은 다들 대통령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들어갔을 시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서실장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는 국무총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통령님 의중이 반영된 핵심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을 다 정치적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체급에 걸맞는 모습을 전혀 못 보이고 있다. 이 시국 같으면 한 번쯤 정말 들이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뭐 어제 어제 왕심이 갔더니만은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 네네네.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뼈를 때려 버리더라고. 지역구에 말뚝박아 놨냐고. 그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아니, 네 맞죠. 왜냐면은 그 물려줬던 자리거든요. 네. 거기서 홍익표가 당선되고 지금 뭐 서초 넘어가고 그렇죠. 네, 서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바톤 터치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성동갑, 네, 그 지역구만 생각하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굳이 거기를 그렇게 고집해서 될 이유가 있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재명이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공천을 해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임종석 실장이 주장하는 바는 저도 제가 만약에 뭐 아직까지 민주당원이었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이게 지금 지도부가 참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잘못을 한 게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뭐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죠. 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정해준 게 없었죠. 예, 없으니까 그냥 그럼 나 여기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동갑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전략지구 맞죠. 전현이 꽂았으니까 지금. 전략공천,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아니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떡하냐. 네. 그렇게 아니 뭐 자리를 빨리 잡아주든가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딱히 뭐 막 전화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대답도 안 하고 한마디로 그냥 쌩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름의 설득력은 있죠. 하기야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어느 지역구로 나가려고 했어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쳐내려고 했을 수는 있겠다. 네, 핑계 그럴 수는 게 있죠. 돼가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이 일찌감치 막 나는 이제 험지로 간다 예.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네. 사실 좀 이렇게 쳐내기 힘든 그런 지역구를 만약에 골랐다면 뭐 그러면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랬을 수도 네. 있지만 네. 네. 또 지금 지도부 행태를 보면은 네. 또 그럴 것 같지 않기도 하죠. 사실 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이제 운동권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여기저기 막 확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이대기는 좀 빡세긴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제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여러모로 보면은 저희 지금 이제 우리 당 그 지도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그 당원들을 이렇게 좀 길을 안 죽이려고 좀 그렇고 뭐 당원들 멘탈 관리 차원에서 이런저런 좀 이제 밝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내주시고 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저기 김종민 대표가 이제 쇼츠 하나 올리신 거 보셨어요 혹시? 네네네. 일주일 동안 복장 변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도 올리시고 한 거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좀 의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게 이 시국에 긍정적인 느낌이 네. 이렇게 많이 전해지죠. 네. 예.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멘탈을 잘 보여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3월달 되면 진짜로 더 빡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는 이제 그 본격적인 전쟁이니까. 그것도 3월 초랑 또 이제 3월 중순 되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 투표들이 가까워질수록 네, 별의별 일이 그렇죠. 또 생겨날 거고 막 온갖 사건 사고 터질 거고 틀림없이 이제 사방에서 이제 그 장전한 어떤 탄약을 막 그렇죠. 쏴댈 것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질 또 얼마나 해야 될지. 예, 그렇죠. 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장이 최민인데 양반 지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다녔잖아 지난 대선 때도.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막는 아니면은 가짜 뉴스로 진짜 뉴스를 막는 가짜뉴스 대책이 가짜뉴스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가짜뉴스 생산 차원에서의 대책인지 모르겠어. 그분 근데 그거 할 정신이 있으실까? 자기도 지금 그 남양주에 나가는데 거기도 별로 안전하지 못하죠. 네. 조홍천이랑 표 관라먹기하게 생겨가지고.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가 에피 올리고 났다면 그 청취자 분께서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이제 청취자 가인님이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이브 TV님들은 누구세요? 이런 질문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슬프고 아프고 슬픈 현실임 질문합니다. 경상도 분들이 어떻게 이낙연과 새미래를 선택하게 되시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이게 제가 맨날 이렇게 사투리 어조로 말을 하다 보니까 피씨님까지 묻혀가지고 전 묻어가지고 이제 경상도 분으로 아시나 본데 피씨님은 아니시고 저는 경기도 사람 아니야? 저는 이제 태어난 곳으로 하면은 본적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본적지는 또 서울이고. 네. 네. 아무튼 오리지널 서울 경기도 깍쟁이고. 네. 저만 대구 사람인데. 저는 순도 100% 차가운 도시 남자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어떻게 정덕질을 하게 된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었나? 예전에 뭐 얘기했던 것 비슷하게 같더라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질문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오늘 또 이제 마침 또 뭐 목요일 날 녹음하다 보니까 내용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나 좀 해봅시다. 하여튼 알려드려야죠. 네. 네. 궁금해하신다고 하시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정치에 이제 20대 때 그런 그 이제 X 세대 시절에 20대 때 그때만 이제 그 주요 이제 키워드가 쿨이었잖아요. 쿨. 막 쿨하다는 말이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네네네. 쿨 사이다도 나오고 막 서태지가 나오는 무슨 쿨 어쩌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쿨함 기준 중에 하나 그런 거였어요. 정치 같은 거에 관심 안 갖는 거.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썩어 빠진 기득권 어른들의 노름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9시가 되면은 무조건 뉴스를 봐야 되는 아버지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정서를 그대로 쭉 가지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대 때 그러니까 90년대 20대를 보냈던 그 쿨한 정서를 가지고 쭉 정치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그 쿨한 정서를 가지고 2021세기의 30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느냐 그게 쿨게이예요. 쿨게이. 아무튼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정치에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도 뭐
그 3당 합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 전까지는 김영삼 대통령을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이제 막연하게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대구 쪽은 김대중 대통령 그 정서적인 반감이 워낙 컸으니까 저도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랬다가 3당 합당하는 거 보고 아 저건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때 3당 합당 했을 때 그때가 제가 아마 첫 투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찍었는데 아 그때 첫 투표가 아니고 내가 고3 때였구나 입시 볼 때였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했었거든. 내가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낙선하면은 나 전기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진짜로 떨어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면 낙선하시고 난 전기대 떨어지고 뭐 이제 그랬다가 그 이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연히 찍었고 좀 한 번도 이제 그 대선에서 민주당을 벗어난 적은 딱 한 번 있구나. 아 딱 두 번 있고 한 번도는 아니구나 두 번 있구나. 정동영 때는 투표를 포기했었고 그때는 예. 도저히 못 지켰어요. 짜증나서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두 번이네요. 정동영 그때예요 한 번은. 그때 문국현 찍었어. 아무튼 이제 뭐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시국이었죠. 저도 노사모 활동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처음에는 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들 중에 병장 출신이 없거든 한 명도. 병력을 사병으로 마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처음이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후보들 중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만 아마 병장,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육군병장 만기 제대. 상병 만기 제대했을까 아마 진급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병으로 만기 제대하신 첫 케이스니까 저분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싶다. 막연하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뭐 그 청문회 때 50 청문회 때. 네네. 그 모습을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TV에서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돼가지고 뭐 그 막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그때 이제 막 여성적으로 집회도 저도 나가보고 사람들하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울리면서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감형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좀 운동권 까라이 선배들한테 많이 주워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낙곰수 들으면서 네. 발현이 되기 시작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이 네. 거의 많은 저희 나이 또래의 네. 각성을, 정치적 스승이죠. 저 각성을 이제 불러일으킨 그런 네. 어떤 계기가 됐었죠.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이죠. 네. 예, 노무현 대통령.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광우병 집회, 그러니까 그 저는 탄핵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탄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우병 집회 때까지 그게 한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같은 면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좌파물이 충분히 절여진 상태로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구조 같은 걸 많이 이제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대부분 뭐 PD 계열 선배들이 많았으니까 네네. 다행히 이제 NL 쪽은 별로 없었고 저한테 접근했던 그런 선배들은 그랬었는데 이제 뭐 낙곰수 듣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엄청 위험하고 웃기는 소리긴 하지만 낙곰수 듣고 이제 정치 정독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뭐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런 식으로 쭉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됐을 때까지도 그냥 그 인식에서 별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인식 전환을 불러일으킨 게 이제 옛날 초창기 이제 정치 실력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마 김진표 의원 그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재평가를 하면서 네. 기존의 담론을 깨뜨리고 악마화시킨 면이 있다. 그러면서 FTA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 같은 것도 거기서 처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조금씩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싶어서 찾아보면은 진짜로 맞는 말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그 기존의 세계관을 서서히 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저도 취향이 이제 아마 제 취향이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어떤 인식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저는 이낙연 총리님 차기로 저 양반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총리 임명돼가지고 기차 타고 올라오실 때 그때 에피소드부터 해가지고 집권
그 2010 집권 1년 차 때 그때 모습만 보고도 와 굉장히 일 잘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도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 어떤 진보 좌파적인 그런 이제 담론에서 제 스스로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있던 커뮤니티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은. 저도 뭐 앞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네. 예. 저도 거의 쿨게이였고 그 운동권 선배 보면은 도망가기 바빴고 뭐 저는 또 학교에서도 동아리를 이제 밴드를 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그런 어떤 이제 학생회 쪽하고는 안 친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풍물패는 찔하지만은 스쿨 밴드는 보통 예. 이제 미제 미국 문화에 찌들어 있는 애들 때문에 미제지. 메탈은 미제죠. 그러니까 미제지. 양키들이지. 그러니까. 최고지 최고. 예. 하여튼 그랬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냥 뭐 쟤네들은 정치를 뭐 학생들 와가지고 뭐 정치인하고 있고 막 그래 보였거든요. 막 그 이제 당선되려고 선거운동하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걸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근데 이제 뭔가 신문 같은 거를 보기는 봐서 집에 이제 신문 오면은 일면부터 보잖아요. 네, 사실 거의 웬만하면은 열에 100에 99는 정치면이기 때문에 일면. 네. 그래도 그런 거는 그 굵직굵직한 거는 빠뜨리지 않고 그냥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서는 좀 벗어나 있었죠. 네. 왜냐면 IMF 때는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실 때는 당선되고 탄핵되시고 할 때는 저는 그때 군인이었고 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역하고 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대학원 막 들어갈 때쯤에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이 당선이 된 거죠. 근데 네. 이제 연구실에서 엄청난 이슈였어요. 누굴 뽑을 것이냐, 네. 이명박을 뽑아야 되냐, 정동영을 뽑아야 되냐. 그때 그냥 이상하게 그냥 정말 둘 다 뽑기는 싫은데 이명박은 절대 안 된다. 네. 근데 정동영으로는 얘 도저히 뭐 이명박을 못 막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놈의 아고라 때문에 호구의 그 자질이 충분했구만 이미 그때. 예. 그래서 하지만 딱 안 되는 거 보고 다시는 제가 아고라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이씨 하나도 안 맞잖아. 아고라 대통령 의미 없다. 아니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야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낙곰수 만나게 되고 또 막 그런 다양한 팟캐스트. 네. 예, 요즘은 뭐 누가 보시는지 모르지만 네. 뭐 망치 부인도 봤다가 네. 막 그 지금은 이제 아주 큰 인물이 된 그 시사타파도 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치 신세계를 어떻게 우연찮게 네. 보게 된 거죠. 네. 듣게 되고 사실 정치 신세계 이제 건갑장 정치 신세계 거의 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네. 거의 안 듣고 UBC 개국하고 나가지고 아침 시간에 네. 그때가 뭐가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오전 타임에 그때. 예. 네. 그때는 또 뭐야 그 뉴스공장 그것도 끝났을 시간이고 한 9시 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 팟캐스트 이런 거에 젖어 있을 때니까 틀어놓는 거야. 그래서 UBC 이렇게 툭 틀어가지고 그 이름 제목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프로가 뉴스 신세계? 뉴스 신세계였지. 뉴스 신세계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 신세계 듣게 되고 하다가 이제 내용이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정치 신세계 UBC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더 논리적으로 더 정리되고 그리고 근거도 더 좀 명확한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님까지 지지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이낙연 대표님 지지하게 되는 거는 뭐 팟캐스트의 영향은 아니죠. 사실 팟캐스트의 영향은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되시고 나서
대정부 질의 하실 때 네. 그때 장난이 아니었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는데 네.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네. 쫙 눌러주는 게 뭔가 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눌러주는. 우아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힘쓰고 달려드는데 이렇게 태극권 같은 걸로 이렇게 네. 가볍게 막아내는 것 같은 네, 막교차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야 차기에 뭐 안희정, 박원순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더 훨씬 낫다.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가지게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오다가 뭐 팟캐스트 진행은 어쩌다 보니 네 어쩌다 보니 그렇죠. 네 이제 그 청취자 이 어디 갔어? 가인님 네, 가인님이 이제 어떻게 경상도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뭐 BC님은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아시니까 이제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반골 기질이 굉장히 강한 인간이잖아요. 네네 이런 제가 만약에 호남에 태어났다. 그래서 20대 한창 쿨게이지 됐다. 그랬으면 저는 일베가 됐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밥상머리 교육을 이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틈없이 반대로 뒤집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구에 있으니까 맨날 박정희 신격화에 절어버리니까 저는 그걸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도 술 먹으면서 그걸로 많이 싸우고 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기질을 가진 인간은 대구에 태어난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잘못됐으면 지금 일베 대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지금까지 일베였을까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합리화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을지도 모르지. 막 이준석 지지하면서 지금 저쪽 당에서 그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런 가능성도 닫혀 있지는 않네요. 예.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경상도 분들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뭐 네. 제 대학 친구들 중에서도 뭐 네. 이제 마산 사는 친구, 뭐 창원, 뭐 네. 부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이후로는 대체로 다 민주당 쪽을 지지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으로 내려가면 좀 이제 느낌이 다를 수는 있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이 질문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막 어떤 뭐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거나 그런 그런 건 없죠. 거는 네.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뭐 저희도. 네네네. 네. 다른 거 큰 건 뭐 있겠습니까, 사실. 왜요? 그 호구매님은 뭐 그것 때문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이벤트도 좀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술도 한 잔 받아본다던가. 그 문성근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네. 그 호구맨 생활에 이제 호구 생활의 유일한 어떤 업적. 그렇죠. 네, 그렇죠. 호구 잡혔는데 앞에 막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고 이런 케이스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자신문 단독 기사로 떴는데 민주당 영입 인재들 4달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추진. 이거 뭐 얘네 뭐 영입 인재 또 제대로 아니잖아. 영입 인재도 아니잖아, 얘네들. 그렇지 뭐 반은 뭐 원래 이재명이랑 알던 사이고 그런 애들인데 뭐 그러니까는 뭐야 물건으로 따지면 뭐 리퍼 제품 같은 거잖아요. 신상이 아니고. 다 그렇죠. 그 영입 뭐 인재 영입 위원장이 또 이재명이잖아 저쪽 당에. 그렇죠. 네. 이재명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이런 기사가 떴는데 뭐 굳이 다른 논평할 것도 없이 오늘 아침에 연 대표님이 마침 전영신의 뉴스저널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진행자 전영신 씨가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평산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연 대표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서 뵙는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언론에 공연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실 거다. 그걸 위해서 찾아가는 건 뭐 제가 자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찾아다니는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죠.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은 또 당도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정 이를테면은 그
탈당하시기 전에 네. 그때 그쯤에 이제 뭐 한번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논리를 들으셔가지고 도리가 아니다. 네. 그 이제 뭐 평선 가서 이제 뵙고 한데 며칠 뒤에 탈당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의중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단 말이지. 아우 막 기사가 막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을 건데. 뭐 의중이다 혹은 대통령이 뭐 네, 네. 싸웠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저렇게 네. 소설 써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쪽도 이제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 참 우리가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님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참 뭐라고 이거 대통령 예방 추진하네 진짜로. 막 그 당에서는 다 지금 친문이랍시고 지금 다 잘라버리고 있으면서 네, 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근데 자기 쫄자들이 이제 새로운 친문이다 이거야. 친문 대체제다 이거야. 뭐야 대체. 데리고 내려가서 뭐 하겠다는 거지? 글쎄요. 이런다고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좋게 봐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럴 분들은 다 나왔죠. 우리 당에 계시잖아. 이게 그 개딸들이 충성도도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그 지난 그 뭐 어제 난 기사인가 보면은 작년 네. 중앙당 후원금 그 네, 뽑은 거 보니까 네. 민주당이 4억 2천 거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당이 그 후원 계좌이고 일주일 만에 거둔 돈이 딱 그 수준이에요. 4억 그렇죠. 2천 정도예요. 근데 원래 좀 민주당이 약한 편이긴 한데 진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시즌이고 돈이 들어갈 때라고 다시 생각해가지고 많이들 넣으신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 조금 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이 4억 2천원 돈이 분명히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아도 딱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의원들 머리 숙채워가지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선거지원금이나 뭐 저 경상보조금은 규모가 훨씬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돈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 자체가 선거나 혹은 의정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 빈 구멍을 우리가 애를 써서 메우겠다고 해도 못 메운단 말이죠. 그 구멍은. 우리는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급할 때 이제 네. 확 꽂아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버텨.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배터리 역할을 한 두 칸 정도 채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만땅으로 채우는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못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당이 이제 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저도 뭐 성질나서 트위터에 임종석 까는 글 하나 올렸다가 어려보니 이렇게 막 그 무슨 이 정신머리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뜩 들긴 했는데 뭐 지금은 최대한 자중해야 된다. 스트레스 많은 건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면 바로 국밥 한 그릇 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네. 하지만 좀 제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속 터지는 것도 좀 보라고 제발.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왕십리 갔었어야 되나? 왕십리에서 곱창 한번 먹었어야 되나 이거. 자 이제 요 기사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제가 기사 찾다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이것도 오늘 올라온 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24개국서 민주주의 불만 59%, 미국서도 26% 독재 체제 선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원 기사인데 이게 어제 미국 현지 시간 어제 이제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2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24개국에서 성인 38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59% 정도에 달한다. 굉장히 높다. 네. 과반을 훌쩍 넘네요. 네. 이게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이 퓨 리서치 센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놔가지고 퓨 리서치 센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리서치 센터 이름이 무슨 퓨리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96년에 설립했고 이제 워싱턴에 이제 본부를 둔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은 이제 이런 싱크탱크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 공화당 쪽 이런 식으로 딱
그 당파성을 띠는 싱크탱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중간이다. 중립을 표방한 그런 싱크탱크고 왜 이름이 퓨 리서치냐면은 그 석유재벌 선호코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2대 대표였던 존 하워드 퓨가 사람 이름이군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퓨 자선 기금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96년에 퓨 리서치 센터로 그렇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제법 있는데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은 특히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네. 이렇게 재단 이름으로 네. 딱 쓰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김어준도 이런 거 하나 하지. 털 리서치 꽃 말고 털 리서치 센터로 바꾸든지 하지. 여론조사 털 네. 뭐 이런 거. 좀 더럽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호구 리서치 뭐 이런 거. 호구 리서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그 선출직 그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의 생각에 무관심하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2%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좀 이제 많은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옳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이게 2017년에 처음 조사를 했는데 이때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한 추세라고 해요. 이 선출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제 지금 조사한 나라가 총 24개국이잖아요. 이 중에서 유력의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던 데가 스웨덴인데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스웨덴에서도 2017년에서 54%였는데 지금 작년에는 4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도 좀 많이 좀 위험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4개국 중에 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에 부정적이지만 우려할 만한 비율의 응답자가 이에 열려 있다. 우려할 만한 비율의 응답자가 이제 그 독재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지는 않는다. 네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네. 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렇죠.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나 법원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4개국 중 8개국에서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독재에 대한 이제 좀 그 비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특히 이 중 한국에서 응답률이 2017년 23%에서 지난해 35%까지 올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약 10% 안팎으로 늘어났다. 2017년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정권 바뀌고 났더니만은 10% 이상으로 독재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대표 주자인 미국에서도 응답자의 26%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겠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군부 독재를 선호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브라질에서 42%, 인도에서는 72%, 멕시코에서는 58%, 인도네시아에서는 69% 이렇게 군부 독재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한국은 반면에 이제 독재에 대한 그 경계심은 낮은 반면에 군부 독재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12%, 네. 한국은 12%고 영국은 17%, 캐나다는 14%, 미국에서는 15%인데 그래도 이게 10%를 넘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비율이다. 네. 적지 않은 비율.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좀 넘게 군부 독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거쳐봤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반감이 적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율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야인 시대를 한번 또 틀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올해는 2024년에는 대선과 총선 등을 포함해서 80여 개국에서 엄청 많네요. 네.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투표 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독재 정권, 극우 민족주의적인 정치, 군부 쿠데타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90년대 때 체제 경쟁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네. 뭐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조차도 표방 그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실제로는 독재지만은 네네네. 어찌됐든 의회가 있고 뭐 투표로 권력을 선출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당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체제 경쟁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 유효 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또 그러면 어쩌면은 진짜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진영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90년대 때는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어쩌면 이대로 그냥 방관해 버리면은 이번에는 자유 진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네네. 굉장히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섬뜩하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유럽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등장했다. 네. 등장해서 총선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예, 항상 의석도 계속, 차지하기도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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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 뭐 네.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극우주의자들도 네. 이렇게 뭐 사고 쳐서 뭐 총기 사고도 유럽에서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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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역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서 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문제가 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아주 크게 부딪히고 싸우고 네. 예, 그런 일들도 발생했었죠. 폭력 사태 같은 것도.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항상 이렇게 뭔가 국제 정세가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일들은.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점점 어떤 득세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류 정치까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진짜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희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이제 뭐 어떤 뭐 그 이낙연 대표님 지지자로서 저 양반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의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네네. 이대로 냅두면 진짜로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저희도 우리 지금 뭐 당원 지지자분들도 좀 어떤 한 정치인의 지지자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넘어서는 그런 좀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특히 더 위험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극우가 있죠. 극우가 네네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득세를 하고 있지는 않고 뭐 정치 그게 이제 시각에 따라서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뭐 거의 고착화돼 버렸다. 뭐 그래서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는 그 인식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고착이 아니라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민당 체제가 사실은 네. 일당 독재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민당 자체가 하나의 의회가 돼버렸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계파들이 화합하고 경쟁하면서 또 화합을 해가지고 계속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는 한 방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안에서 또 어떠한 세력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긴 하죠. 예.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랑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이제 거꾸러운 부분이 많은데 일본 사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베나 그런 인간들 완전 뭐 짜증이 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깊숙한 어떤 일본인들의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 네. 상당히 중증화되어 있는 면도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정치 무관심이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예전에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순시대 때가 제일 좋았는데 왕님도 얘네가 근데 요순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내가 좀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냥 어느 정도 제대로 골로 가져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회가 꼭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그렇게 열어올 필요가 없게끔 굴러가지게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냥 외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든다는 근데 겁니다. 이제 뭐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일본도 분명히 그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네. 속에서 네. 그 나라 전체가 이제 파시즘에 빠졌던 군국주의였죠. 예, 군국주의 그랬던 파시즘이었죠.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떤 식으로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아까 시니어 세대들은 그런 어떤 군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전쟁 세대나 아니면 전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주류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군국주의적인 이제 그런 청년 세대들의 담론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네. 우리가 아직까지 독재에 대한 군부 독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것처럼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역시 그래도 한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훨씬 안정성이 있는 나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뭐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게 더 커지지 않게 뭔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새로운 미래의 가치, 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가치가 네. 좀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서론이 오늘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기다리시다 지쳤겠어요. 소개해드리고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고 괴정로 221 사지장 복개로 입구에 있는데 있다가 예. 있다가 업로드할 때쯤에 아마 이사 갔을 것 같은데. 네, 이사가 이제 곧 이사가 완료될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때부터는 새 주소와 네. 새 전화번호로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죠. 070-8742에 9595 051-271에 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_AIR_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모두 조립해 드립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혹시 AS가 필요한 컴퓨터가 있으면 웰컴퓨터로 연락을 주세요. 포장에 필요한 안전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이 안전 박스에 컴퓨터를 넣고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월 그 노트북 걸고 하는 경품 이벤트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네. 오늘 이제 저희 녹음 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마 당첨자가 결정됐죠? 당첨자 이제 추첨 방송을 이번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응모자가 421분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 웰컴퓨터의 최첨단 투표 시스템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맞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라이브로 못 하고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추첨을 하고 이제 이 당첨자를 이제 트위터로 이제 게시를 하셨어요. 당첨되신 분은 트위터 닉네임 달빛 비치는 강님입니다. 네네.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계정 아이디가 이제 문리보 _에버. 65만 원 상당의 그 노트북을 받으셨으니까 빨리 이제 웰컴퓨터에 쪽지를 보내시고, 네, 주소와 이제 그 뭐 실명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노트북을 보내주시고, 수령을 하시게 되면 후기를 꼭 남겨달라고 합니다. 네, 웰컴퓨터 측에서 축하드립니다.
그 방송을 못 하셨다고요? 그 최첨단 추첨기가 용량을 아득히 초월했기 때문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뭐 이제 이사하고 간다고 어선하고 해가지고 장소도 좀 애매하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성관이 도움을 받았죠? 맞다. 이 정도면 사실 성관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중앙성관이 요청 도움 요청을 뭔가 야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좀 그렇다.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 당첨자분께서 네. 뭐 설마 아무 일도 없겠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품은 농장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임종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시청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됐군요. 네, 구속이 돼가지고 마침 또 이제 라만까까 사장님 지었고요, 임종성이. 이제 원래 그 지역 그 상인회랑 좀 이제 그 아무래도 지역 상인회랑 그 지역구 국회의랑 좀 이제 그 접점이 있잖아요. 네, 그 얼굴 볼 일이 많겠죠. 상인회 행사 같은 데도 행사하면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얼굴을 안면을 튼 사이였는데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만까까 사장님이 이제 그동안에 공헌하신 대로 민주당 배지가 하나씩 감옥에 갈 때마다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빵이 왔기 때문에 식빵. 식빵 이벤트를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뭐 오픈했다가 금세 닫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트위터에 시간을 공지를 할 테니까 공지하면은 오픈을 해주시라. 근데 또 이게 너무 대량으로 사재기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들 좀 상도를 지킵시다 우리. 수량 제한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수량 제한을 구매 제한을 걸든지 해야지. 이거 막 너무 과도하게 사재기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참고로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그 저기 청취자 분의 아기 순돌이. 순돌이도 이 식빵을 즐겨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빵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빵이 다 떨어지면 순돌이가 슬퍼한다고 합니다. 저런. 아기가 이제 너무 맛있는 걸 일찍부터 먹었기 때문에 순돌이는 앞으로 좀 성장 과정에서 이 식빵 때문에 좀 고통을 받지 않을까. 웬만한 식빵은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과연 현실과 타협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제공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우리 당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당 얘기해야죠. 좀 정리 차원에서 뭐 지금까지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이제 오늘까지 영입된 인재들을 한번 봅시다. 네네. 이제 1차 영입이 1월 26일에 있었죠. 이때 이제 4분이 영입이 되셨는데 보면은 기술경영 연구학자 겸 취업 창업 전문가 장승환 님이 영입됐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연구교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문화예술 전문가 최재영님,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 외래교수이자 그다음에 PUB 파트너스 및 어썸 라이브 대표 조규민님, 제60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신재용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삼보라고 러시아 무술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1차 영입 때 이제 영입되신 분들의 연령대가 보면은 이제 장성환 님이 이제 42살, 네네. 최재영 님이 40살, 그리고 이제 그 조규만 님이 이제 30살, 조규민 님이 30살, 그다음에 신재영 님이 29살. 그래서 이제 4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청년, 정치 기준으로 보면 청년이죠. 다들 모두 청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영입은 2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대중문화 전문가 박창학 작사가님, 작사가면서 또 음악 프로듀싱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법률 전문가 조성호 변호사 영입 인재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영입 때는 이제 55세, 48세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살짝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차 영입으로 넘어갑니다. 2월 22일에 발표가 됐고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다음에 장하나 브리지처치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청년 농업가 강상훈님 성일농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팜 기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애플 수박을 네. 생산 유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4차 영입. 4차 영입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예, 예방의학 전문의이면서 복지 전문가 이상희 교수님이 영입 인재로 발표가 되었고요. 다들 이제 많이들 이제 이상희 교수님 친숙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상희 교수님도 4급 지체 장애인이시더라고. 아, 네네. 어릴 때 이제 무릎을 거기 다치셔가지고 아, 진짜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랬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영입은 2월 26일에 발표가 됐고요. 네. 이분은 저희 이제 새로운 미래 창당 대회 때도 한번 소개가 네, 네. 되셨었죠. 네. 이분은. 네. 네. 최순화 시니어 모델님이십니다. 이분 이제 이날 그 영입되시고 또 이날 이제 연 대표님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간담회. 가셨는데 네네. 이제 그 자리에도 이제 같이 동석을 하셔가지고 연 대표님이 따로 소개를 하실 정도로 네, 그렇죠.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간호사로 이제 간호사인데 간호사, 네, 예, 예. 그 일하시면서 이제 뭐 한때는 되게 삶이 어려웠다고 해요. 신용 불량자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모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그 환자분께서 한번 모델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이제 그냥 하셨는데 원래 이제 좀 조건이 좋으셨으니까 외모 자체가 네. 뭐 비율도 좋고 기력주도 길쭉쭉 하시고 하니까 체형이 네. 좋으시죠. 근데 이제 그 사실 모델 일 해보겠다고 하기엔 나이가 그렇잖아요. 지금이 이제 지금 연세로 8살입니다. 8살인데 15년 정도 되셨다 그랬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환갑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장난 아니죠. 환갑 넘어서 네. 이제 시작을 하신 거니까. 네. 국내 아마 시니어 모델 1호이실 겁니다, 이분이. 뭐 그 뒤에 보면 또 남자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 모델분 중에 또 보면 되게 또 멋있는 분, 성함 모르겠다. 네네네.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좀 기념비적인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서 이 점점 이제 도전의 어떤 그런 연령대 같은 게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사실 나이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은퇴가 없어지는 은퇴가 없는 삶 이런 말씀하셨죠. 네. 자, 다음은 이제 6차 영입. 바로 다음 날에 2월 27일에 6차 네. 영입 인재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날에는 조종묵 네. 초대 소방청장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방청으로 승격시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님. 이제 방재라는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문화진흥원장이라고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대체 뭐지라고 얘기. 화재나 이런 걸로 네. 혹시 그 네. 문화재 관리 아니 그런 거 그냥 아닙니까? 그 방재 문화 그냥 네. 그 재난에 대한 재난에 방재를 대한. 방재에 문화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조금 용어가 저는 좀 처음에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씨님처럼 저도 이거 무슨 문화재 같은 거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거 어떤 재난에서 보호하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방재 문화 네. 생활화될 수 있게 네. 뭐 그런 건가 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27일 날 영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과 안전 네, 네. 지금 이제 그 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제일 취약해진 분야 중에 하나가 이쪽이다. 그런 말씀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뭐 구청장이 구청장이 어리버리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진짜 구청장은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번 지난 이제 여름에 네. 호우 때 네, 그렇죠. 벌어졌던 네. 사고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것도 방제 이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도로에 특히 지방 도로 같은 경우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네. 기사 봤습니다. 이거 사실 네. 이걸 꼭 중앙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도 따라가는 면이 있다. 말단 공무원까지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포트홀 요새 많이 보인다고 하는 그 포트홀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다는 얘기부터. 시공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급격하게 도시가 진행하면서 도로 닦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다지기를 해놓고 바로 아스팔트를 덮는 게 아니라 다지기를 계속 한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다지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지게 되고 비 오고 나면 또 땅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더 채워놓고 또 밀고 그걸 몇 번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격하게 도시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도로를 닦는데 충분한 기간을 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블라인드에서 나온 이제 자칭 네.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네. 이 염화칼슘 때문이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염화칼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부식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근데 포톨이 생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톨이 나오면 그 바로바로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포톨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포톨이 생기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쳐도 그거 떼우는 건 지자체 얘가 빨리빨리 파악해서 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뭐 염화칼슘 탓하고 할 일이 아닌 거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좀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꽤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런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네.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영입인재 새로운 미래 영입인재 소식으로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날 2월 28일 어제입니다. 7차 영입인재 발표가 있었고요. 네. 영남 이공대 이범식 교수님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2살 때 전기 감전 사고로 두 팔과 한쪽 다리까지 잃은 네. 중도 중도 장애인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47세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교수까지 네. 되신 입지전적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재활 분야 이제 그 영입 인재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고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쓰시는 게 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발 하나로 거의 모든 걸 하신다고 뭐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사실 그 뭐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47살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교수가 되기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거의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세상에. 네. 매우 드문 케이스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종호 사회복지사님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평생교육사, 요양보호사, 네. 보육교사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격을 취득하셨고 복지 관련해 가지고 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거의 다 취득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직업 재활센터 등에서 봉사활동 및 취업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습득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36세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나 저는 그러니까 이 자격증 하나 따는 것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줄줄이 지금 관련 자격증 5개나 보유하시면서 네. 이 관련 이쪽 분야에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뭔가 좀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일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차 영입인재 발표는 오늘 있었고요. 네. 정보보호 전문가 문재윤 교수님 네. 영입 발표했고 그다음에 성악가 조우정님 소개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쭉 나열해 보면은 좀 이제 뼈아픈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1차 영입이 26일 날 1월 26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영입이 2월 1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는 21일간 영입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이준석이 통합 때문에 이준석 네. 때문에 날려버린 이 기간이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체된 면이 있어가지고 참 아쉽다. 음. 이게 그 좀 이제 좀 재밌다면 재밌는 게 지금 올해가 지금 이제 윤달이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지금 29일까지 있잖아. 네네. 근데 이제 이게 4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시즌마다 이제 윤달이 되는 거죠. 네. 4년마다 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 하루가 아쉬운 그런 시기잖아요. 참 하루를 벌었나? 네, 그래서 2월달 하루를 번 셈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네. 그런데도 네. 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예. 그 긴박함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참
참 아까 이 이준석이 다시 한번 이준석에 대한 짜증이 밀려오더라고. 2월 1일에서 갑자기 2월 20일로 푹 점프하는 걸 보고 앞으로도 영입 인재는 계속 이제 나올 것이고 뭐 이분들 상당수는 이제 비례로 가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조규수 교수 지금 이제 조규수 공관위원장의 방침을 봐도 그렇고 주로 이제 청년 쪽에 좀 더 비례가 많이 쏠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영입되신 분들이 다들 전문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야라고 할 수 다양한 있습니다. 분야에서 민주당은 지금도 영입하면 뭐 변호사가 뭐 제일 많고 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변호사가 거기는 그 변호사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하다. 왜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아유 씨. 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영입한 이제 중에도 뭐 무슨 뭐 환경 문제 전문가란데 변호사고 뭐 그런 식이잖아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유, 우리는 근데 정말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좀 법률가가 한 명도 없네. 법률가 있죠. 있었나? 2차 때 농업 분야 법률가가. 근데 또 이분은 약간 좀 특이한, 특화된 법률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3차 영입 때 신현수 씨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좀 이제 오래전부터 연 대표님이랑 호흡을 맞춰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이렇게 연이 있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그렇죠. 그때 이제 메시지 팀에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를 퇴사하셔가지고 메시지 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이분이 이제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쓴 논설 중에 보면 되게 이제 좀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논조랑 좀 다르지 않은가 싶은 그 논설이 이제 눈에 띄는 논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퇴사 직전에 내신 논설인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검찰개혁 국면 때 민주당 스탠스랑 똑같은 논조로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논설을 내신 게 있어요.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쓰셨죠. 지금까지 검사들은 제대로 심판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기들끼리 감싸주기만 하고. 네. 그 사실 동아일보에서 그런 걸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동아일보 스탠스에서는 하필 그 칼럼을 마지막으로 네. 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결이 맞는 분이지 않는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분 부친이 장 뭐였지? 그 제가 기독교에 그렇게 개신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그 옛날 네. 그 이경규 씨가 이제 양심냉장고 할 때 네. 그 장경동 목사인가 그 유명한 목사 한 분 계세요. 네, 좀 평판이 안 좋은. 네네네. 아주- 많이 안 좋아지셨죠. 특히 정치 얘기 쪽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보다는 좀 덜한데.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한 얼굴 비슷한 보면 다 건, 아는. 네. 네.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랑은 정치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다. 네.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저만 해도 제 아버지랑은 제 아버지 따라갔으면 저는 박사모 대장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우리가 다양한 정말로 그 대통령님 연 대표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을 많이 픽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뭐 영입 인재는 계속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 그 새로운 미래에서 발표한 예, 정책 이야기로 한번 이것도 넘어가보죠. 지금 이준석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밀렸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혁신당 준석이 뭐는 이낙연 대표님 때문에 뭐 정책 발표를 못했다고 하는데 뭐 막상 뭐 김종인 영입한 거 외에는 특별히 딱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조홍천이 네네. 이준석이 무슨 홍보의 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조홍천 지역구에서 지금 홍보하는 거 보면 뭐 그 전에 얘기했지만 네네네.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걔들 지금 딱 부러지는 정책도 없고 보면 딱 부러지는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그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겠다 그런 거랑 뭐 여성 징병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말고는 딱히 지금 현 상황에 대응할 만한 제대로 된 정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의 달인이 아닌 게 그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 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서도 맨날 그 중앙정부 세금 투입해라. 이 무임승차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휜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자꾸 인원 감축 압박이 내려오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도 싫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라. 네. 이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아니 그거 서울시가 해야지. 그걸 왜 중앙정부에서 하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중앙 정부든 아니면 지방 정부든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한 수준까지 오긴 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도 적자가 그렇죠.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하철도. 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걸 홍보를 하려면은 네. 어떤 노인 교통 복지를 뭐 전국화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네. 해야 멋있지. 네.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딱 그 펜코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 노인회 회장님이 분노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안 그래도 연 대표님 노인 회장 노인 회장분 만나고 오셨던데. 네네. 뭐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좀 더 그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단순히 어떤 교통 교통 약자? 예,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것도 그 자체도 복지지만은 이게 어떤 그 건강 관리하고도 직결되는 면이 있거든요. 노인들이 그만큼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많이들 이제 동선이 그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인들도 이제 활동량이 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떤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움직이시면 조금이라도 돈을 쓰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네. 뭐 막걸리 한 잔도 하실 네. 수도 있고, 물론 어디 이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간혹 보면은 그 저기 뭐 1호선 개인 그런 케이스로 뭐 네. 지하철 안에서 뭐 이렇게 홍어랑 막걸리를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되겠지만은 뭐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가 P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현행 이 자체로 방관에 냅둬서는 안 된다.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던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식인 건 맞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리고 다듬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네. 그 문제 제기하고 나서 네. 지금 한 몇 주 흘렀잖아요. 네. 뭐 다듬어지지도 않았어. 네. 거기서 더. 그래서 뭐 너매당 이야기 잠깐 했고요. 네. 어쨌든 딱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 굵직한 이런 그렇습니다. 네.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국방 분야 정책 1호 한국형 모병제를 2월 2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에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형 모병제는 장기 복무 전문 병사의 모병제와 현행 징집형 일반 병제를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 일반 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6개월 부사관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총 48개월. 네. 그러니까는 4년이죠. 네. 4년 복무하게 그러니까 병으로 1년 근무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3년은 부사관으로 네. 하사 중사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복무 기간을 좀 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8개월이잖아요.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12개월까지 줄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징집형에서 이제 조금씩 모병제로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 제도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이제 이 자체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걸 보면은 그 왜 이렇게 가느냐 이제 맥락이 일단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도입 때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공군, 해군, 육군 순으로 이제 점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장비 위주로 가는 부대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나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네.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행기 띄우는 게 임무니까. 그렇죠. 비행기 띄우려면 이제 뭐 파일럿도 있지만은 지상에서 비행기 한 대 띄우려면 몇 명이 들러붙어야 됩니까?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람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그런 병과다 보니까 공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사관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근데 육군은 상대적으로 뭐 보병 소총수부터 해가지고 뭐 근데 이것도 점점 기계화돼가는 추세니까 그렇죠. 장비 운영 인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더 현대화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2개월 일반병 복무 후에 36개월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병 복무 시에 하사 1호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12개월 동안 하사 1호봉 수준의 급여를 받다가 이제 부사관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호봉수 이제 2호봉으로 쳐가지고 쭉쭉 올려준다. 뭐 이런 이제 계획입니다. 하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구급 공무원 대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반병 생활하면서 고급 공무원 대우 받으면은 뭐 돈은 좀 모이겠다. 모이기는. 그렇죠. 아무리 지금 병사들이 그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뭐 병사도 월급 오르는 만큼 하사도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덜하긴 해요. 그것 때문에 음. 좀 지금 특히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이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그리고 이제 네네네. 그리고 장기 복무 전문 병사니까 이 12개월 병 복무하고 이제 36개월 그 부사관을 복무하는 이 모병 같은 경우는 학점 공유제 도입으로 이제 제대 시에 학사나 전문 학사 자격을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건 충분히 그럴만한 게 36개월 동안 필드에서 그렇죠. 한 분야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숙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준비 적금도 이제 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미래첨단 산업, 미래첨단 국방산업 등 기업 우선 취업 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뭐 기업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 인력들이니까 나름대로 젊은 전문 인력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엄한 분야 가가지고 뭐 자기 전공 제대로 못 살리는 것보다 3년 동안 필드에서 장비 실전에 들어가는 장비 만지도 온 사람들이면 기업 면에서도 특히 이제 뭐 무기 개발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꽤 탐낼 만한 인재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위 산업이 무기 수출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우리 전체 산업에서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또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좀 무기 수출하는 캐파가 좀 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발표된 정책은 포용사회 정책 1호고요. 네. 돌봄 중심 생활 동반자법 도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2월 27일 발표고요. 네. 의료, 주거, 휴가 등 생활 돌봄 중심의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그 기존에는 결혼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면은 어떤 그 법적으로 그 보호자,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성 커플 같은 경우 특히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보완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이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술 동의서 서명을 할 수도 있게 하고, 네. 그다음에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인도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 권한까지 네.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월세의 공동 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도 네. 해주고 네. 임대주택 청약 가산점도 부여, 그러니까 일반 부부처럼 이렇게 네. 대우를 해준다는 건가 네. 봐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 돌봄 휴가 및 장례 휴가의 적용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네. 음. 이거 이제 뭐 실제로 가족 관계 자체가 많이 변화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네네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죠, 이것도. 네. 이렇게 하다가 뭐 진짜로 뭐 그냥 결혼도 또 했을 수도 있는 결혼할 거고. 수도 있고 뭐 네. 결혼 안 하고도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이제 결혼이라는 거 그냥 뭐 같이 사는 거랑 결혼이랑 무슨 차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사실 그 개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집안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길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법률 제정비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 선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뭐 아까 이제 주거 네. 얘기 나왔지만 네. 이게 꼭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좀 더 혜택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은 그만큼 또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수요가 네. 좀 더 늘어날 수 그렇죠.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주택을 만들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조금은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네. 시장이 좀 더 경우에 보호될 따라서.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서 발표한 정책까지 알아봤고요. 저것도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것도 계속 쭉 따라가면서 우리도 방송에서 이렇게 정책 같은 건 나올 때마다 앞으로 계속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김만문 정책위원장께서 네. 소개를 참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영상 보면은. 네. 그분이 그 김어준 전에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거 아세요? 네네네. 그 김어준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악연이야. 그리고 하여튼 참 인재십니다. 네. 네. 아니 그 정책 교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정책 교수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어디 근본도 없는 무하게 통찰이랍시고 그냥 뇌피셜만 연락이 쏜 놈한테 넘어갔으니 참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라 생각해 보면은. 네, 답답한 일이긴 한데 그런 뉴스 공장보다 사실 이렇게 이런 정당에서 근데 원래 국회에서도 활동하셨으니까. 네. 그저 입법처에 계셨으니까. 네, 입법처에 계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김남훈 교수님이 이제 우리 정책위원장으로 영입했을 때 이력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입법처장으로 활동하셨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정도면 진짜로 이 정책 입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을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같은 거 취합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신 분일 텐데.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어제였죠. 네. 네. 대전 대덕구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네. 박용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미래로 입당했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책임위 하면서 책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입당 환영식까지 이제 했습니다. 네네. 조촐하지만은. 네. 그래서 박용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하위 10%에 들어가셨다고 네. 합니다. 도저히 납득을 못했다. 할 수가 없지 사실. 이 하위 10%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뭐 의정 활동으로 쭉 따져보면 이재명 하위 2% 들어가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래요. 그냥 노웅래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네. 재판 받고 있다고. 그렇죠. 딸려버리고. 뭐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데 노웅래 지금 단식한 지 열흘인가 됐어요 벌써. 벌써? 네. 시간 빠르네요. 근데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 지금. 안타깝습니다. 좀 안 됐어. 별로 어쨌든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지금. 뭐 우리가 봐도 사실 노웅래 의원은 네. 이제 불출마하고 네. 재판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당장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고 싶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 선당 후사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웅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일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죠. 네. 자, 박영순 의원이 이제 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30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 네.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에 새로운 미래로 왔다. 박수야 갑자기.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예, 그렇죠. 중석이 형처럼 왕십리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뭘 기대하고 왕십리를 가냐고. 그러니까. 참. 왕십리는 김은국이나 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새로운 미래가 서로의 이견이 존중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제 모든 것을 모으겠다. 그래서 대전 대덕구는 상당한 험지 중에 험지로 제가 그동안 자갈밭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피와 땀을 바쳐왔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 점퍼를 입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서 당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 새로운 미래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저의 참담하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치유된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서 함께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이 대전에서 이제 대덕구가 민주당이 참 당선이 잘 안 되던 그런 곳이었나 봐요. 엄청 험지라고. 뭐 대덕구가 근데 그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대덕 연구단지. 그래도 좀 개혁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그렇게 고학력층이고 거기가 연구단지 쪽은 진짜로 학벌 빡세거든요. 그렇죠. 거기 뭐 석박사. 그렇죠. 단지 안에 박사가 3분의 1은 박사고 3분의 1은 석사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게 박사들이죠. 네. 그런데도 좀 그렇게 민주당한테 쉽지 않은 지역이었나 봐요. 저도 좀 약간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게. 자, 그래서 입당 환영식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정치인이 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박영순 동지는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탈당을 결정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 우린 정의를 선택했다는 것을 결과로 입증하고 싶다. 이 박영순 의원도 이제 작년에 연 대표님 공항에 오셨을 때 네, 그때 네.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때 찍혔겠지. 네, 그거 안 찍힐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군만마라는 말을 하는데 네. 이럴 때 쓰이라고 있는 말 같다. 네. 네, 정말 큰 힘이 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에는 현재 의원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순 의원은 이제 입당하시자마자 지명직 책임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천군만마라는 말도 있고 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영어 속담이나 생각나는데 스티치 인 타임이라고 적시에 바늘 그 한 땀 바늘 네네. 옷 찢어지기 전에 딱 바로 꿰매면은 더 이상 찢어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영어 속담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참 진짜로 이 천군만마라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죠. 지금 이 박영순 의원님 입당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석 한 석 이상의 의의가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 28일, 27일 전까지만 해도 많이 좀 사실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잖아요. 들어오네, 만에 그러고 근데 지금 뭐 2월 말이나 3월 초면은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연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다들 보면 막 변죽만 울리고 왕심이나 가고 말이야. 네, 왕십리나 가고 뭐 진짜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이제 딱 기계 있게 딱 그 뭐야 저기 국회 그 정론관에서 딱 기자회견하고 바로 딱 들어오시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좀 큰 유안도 되고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다 잡는 계기도 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많은 분들 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박영순 네네. 의원님한테도 이게 나중에 올수록 이제 후원금 받기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지갑에 한계가 있는데. 그럼 예. 우리는 뭐 딱 퍼먹고 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연 대표님 이제 출마하실 것 같은데 출마하시면 또 거기 또 채워야 되잖아 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출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네. 빨리빨리 오셔야지. 예? 선착순입니다. 네, 선착순입니다. 네. 그리고 딱 오자마자 책임위원으로 딱 임명되시잖아. 늦게 오면 이런 것도 없어. 저기 누구야? 우리 동네 지역구 누구야? 김영배 맞나? 아니 좀 김영진? 우리 당 오신 분. 아 우리 당 오신 분? 네. 그 유승희 의원? 네, 유승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오시자마자 좀 서울시장 위원장 되셨잖아. 배추도 없는데도. 하셔야지요. 네, 하셔야지 당연히. 아니 그분도 경력이 네. 그만큼 되시니까. 게다가 또 그분은 오실 때 지역구 당원들 싹 이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탈당해가지고. 난 유승희 의원 지역구인데 내가 먼저 탈당했는데 그럼 유승희 의원이 나 따라온 거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잖아. 유승희 의원이. 어찌됐건 간에 나도 그 지역구 사는 사람인데. 아 찾아가서 내가 먼저 했다고 하시던가. 당신이 나 따라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 따져볼까 뭐? 지역구 사무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안 그래도 좀 녹음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그 국힘당 지금 우리 동네 저희 동네 지역구에 이제 국힘당 예비후보 2명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이제 명함을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공천 작업은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기득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 당 공천 작업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천하는 거 봐가면서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김효은 대변인님이 SNS에 글 올리신 거 보면은 발주 나왔다고 오늘 발주 넣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3.1절 즈음에서 이제 걸리기 시작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지역구 예비 후보들이죠. 지금 이제 공천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예비 후보분들도 이제 좀 더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유승희 위원장님도 빨리 우리 동네에 좀 나와가지고 좀 명함 좀 돌리고 하셨으면 좋겠어. 내 동네 오가면서 좀 보게. 제 지인분 말씀에 의하면은 어젠가 그저께 어제구나. 네. 기름역에서 명함 돌리시는 걸 봤다고. 아 그래요? 네네. 우리 동네에 안 하나? 기름역까지 가셨대? 거기까지가 지역구인가? 기름역이 딱 거기가 경계예요. 미아사거리역에서 기름역이 성북과 강북이 딱 나뉘는. 한성대 입구로 오십시오.
가시지 말고 좀 오라고. 선배 부심 부리려고 오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입당인데요. 한번 좀 진상 좀 부려보게 가서.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제 광주 출마하시겠다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그 동안에 계속 기사들이 만날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이거 뭐 출마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도 고심 중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저희 녹음 직전쯤에 이제 광주로 출마한 게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네네. 김정민 대표 같은 경우는 세종으로 출마하시는 걸로. 세종 갑 지역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광주인데 기사 나온 걸로는 지금 양양제 지역구나 민영배 지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양양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양제가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광주 서구을 예. 지금 용인갑으로 좀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양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반도체 벨트 만든다고. 네. 근데 이제 광주 그 양양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양부남이에요. 민주당 법률특보. 그렇죠. 민주당의 법률특보인데 실제로는 이재명 법률고문짓을 했죠. 대장동 케이스 관련 대장동 등등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변호사비 그냥 공천을 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 9월달인가 이미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네네네. 변호사 사무실 열고 그렇죠. 그때 이제 선거 운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가서 연 대표님 밟아주시면 매우 좋지. 그리고 뭐 송영길도 어딘지 하여튼 광주 쪽에 나온다는 얘기가. 예, 뭐 그런 얘기 있죠. 네. 성형길죠. 서구로 와라. 광주 서구로 와. 그래서 3파전 하자고. 3파전 해. 뭐 해볼만 하겠지. 송영길이면 또 막 그렇게 들이댈 수도 있을 캐릭터 같긴 한데 근데 또 몰라 오히려 붙었다가 깨질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 네, 뭐 구치소에서 나름 고민이 많겠죠. 저는 뭐 이제 민영배 지역구로 아니면 민영배 지역구로 가실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민영배가 광산이죠. 예, 광산. 그리고 이제 광산이 원래 거기 걔 누구야? 그 한청년 그 강유한 말고 뭐 정희찬이 아마 광산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컷오프 됐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뭐 아무튼 민영배랑 붙어가지고 민영배 깨주시는 것도 괜찮고 광주에 제대로 거기 깰 사람 많죠. 네. 광주에 제대로 된 민주당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거의 다 경선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 잘리고 지금 뭐 이재명 변호사만 2명이 지금 광주 쪽에 내려가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옛날 그 2020년에 삼보일배 하던 사람도 이번에는 후보로 나온다고 하고.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민 공동대표가 이제 출마하려는 세종갑 네. 거기도 지금 지역구가 상황이 상당히 골때려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해찬 보좌관 출신 꽂으려고 하는데 네네. 전통적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출마해보려고 기만 닦은 후보가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그래서 교통 정리가 잘 안 되고 교통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분이 좀 심한 내부적 갈등이 심한 상태라고 하고 국힘 같은 경우도 전략 공천을 하면 꽂았는데 네. 거기도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빡쳐가지고 좀 탈당했어요. 아, 네네. 탈당해서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당 온다는 그 사람인가? 제가 지금 이름을 체크를 안 해봤는데 지금 세종 쪽에 출마자 중에 국힘당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오겠다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 세종을일 수 있습니다. 예. 을이면은 괜찮은데 뭐 갑이면은 좀 세종을일 거예요. 그 제 기사 본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찬이 활동하던 지역구는 세종을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갑은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있고 세종갑이 위치가 김종민 원래 지역구 이제 논산 계룡 금산 여기랑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남쪽에 이렇게 그 인접 지역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거기가 세종갑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계룡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활동하시던 지역에서 좀 가까워서 그래서 세종갑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아까 트윗해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셨던데 원래 지역구로 나가시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원래 논산 계룡 금산이 쉬운 지역구가 아니었어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그 김종민 대표도 상당히 이제 어렵게 신승했잖아요. 막판에 네, 뒤집게 네, 해가지고 거의 표 차이 별로 안 나게. 물론 이제 상대가 2인제라 가지고 빡센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전통의 강자. 근데 이제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지난 총선은 거의 총선 모든 지역구의 모든 후보들이 개인기로 물론 돌파한 면도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 프리미엄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당선 요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세종 그 김종민 대표가 다시 그 지역구에 나온다고 해도 당선 될 거라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부권의 벨트를 형성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상징적인 지역에 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벨트 형성하는 데는 용이한 면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논산, 금산, 계룡 거기가 세 개 지역이 붙어 있으니까 네. 유세를 하려면은 빡센 거. 엄청 그렇죠. 넓게 돌아야 되잖아요. 동네 넓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도 대표니까 네. 또 그 유세 지원 같은 것도 할 수도 그렇죠. 해줄 수 네. 있기 지금 때문에 벨트 전선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야 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유세 면적 자체가 그래도 세종갑이라고 네. 정해지면은 네. 원래 지역구보다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럼 동선 짜기도 뭔가 네. 좀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순 의원이랑 두 분이 이제 중부 쪽에 이제 벨트를 형성하게 네. 되는 거 아닌가. 충청 네. 벨트. 그리고 이제 연 대표님이 이제 호남 쪽에.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우리 당이 이제 주요 전략적인 그 전략 라인이 두 개가 이제 중부랑 남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연 대표님이 그래서 오늘 광주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랑 좀 맞춰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당에서 이제 오보라고 정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민주당 뭐지 민주연합인가 거기가 민주연대 이런 이름을 만든다고 하죠. 네.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탈당파들이 그 지금 이제 서른 의원 주축으로 해가지고 서른 의원 말씀하시긴 한 10명 정도 최소한 네. 그 정도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당으로 오겠다. 뭐 이제 그게 합당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쪽이 창당하기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세력을 구축해서 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인데 이제 그쪽이랑 협상 과정에서 뭐 연 대표님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그게 협상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반발을 했었고. 네. OBS 단독 기사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직후에 이제 그 당에서 그거 오보라고 정정 기사도 나왔었고 정정 입장도 냈었고 뭐 이제 카피우스님 같은 경우도 뭐 단체 뭐 협상 과정에서 뭐 옆에 있었다고 했나 아무튼 뭐 정정 보도를 정정하는 과정. 네, 그걸 옆에서 지켜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오비스도 무슨 뭐 가짜 뉴스 만드는 그런 언론사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실명은 아니지만 뭐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 이런 네. 표현을 네. 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한 그 어느 정도 뉘앙스 면에서 좀 이제 좀 과장돼서 전달이 됐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사 자체가 완벽한 오보가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 연 대표님이 이제 광주로 출마하시는 게 이 어떤 어제 그 협상 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시한 어떤 조건과 부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기 전에 잠깐 기사 또 떴던 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그 민주연합 거기서 이제 뭐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당시 체제를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쪽 이제 민주당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 그쪽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 연 대표님이 출마는 안 하신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이건 뭔가 좀 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다 쓰지 않고 좀 더 이제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이제 좀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질 여지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 분명히 대중 소구력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엔 제일 좋은 분인 건 맞잖아요. 전국구 스타잖아요, 말 그대로. 네. 전국구 네임드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선거에서 플레이어로 뛰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한다는 게 어떤 흥행적인 면에서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거랑 비교했을 때 플레이어로 뛰는 쪽이 흥행적인 면에서 좀 더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지 않고 네. 전국 유세 지원을 하시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지역구를 직접 아예 선수로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주목받는 효과가 있겠죠. 새로운 네, 미래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우리가 지금 광주 그러니까 호남벨트 그러니까 호남 라인이랑 이 중부권 라인 둘 다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항상 뭐 경선이건 네. 아니면 본선이건 간에 호남에서부터 이제 새가 시작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바람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에 많이 잠식돼 가지고 호남 자체가 우리 당 지지세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연 대표님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언론 매스컴에 주목을 받으면서 저 호남이 이제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뭐 될 사람 찍어준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될 사람 찍어주는 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전국적인 새가 새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으로 쏠렸던 어떤 호남의 지지세가 반등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보다 선거판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스스로 지역구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 유세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여 대표님이 직접 플레이를 떼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네네. 사실 이거는 또 김종민 대표도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오셨던 바고, 그렇죠, 그렇죠. 연 대표님 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게 이제 여러 매스컴에서 말씀을 하셨던 바고. 물론 이제 이 지지자분들 이제 연 대표님 출마를 만류하는 쪽도 있었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출마를 권하는 쪽도 있고 출마도 권하면서 뭐 서울에 나와야 된다. 뭐 서울 용산 같은 데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호남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각자의 의견들이 다 충분히 당위성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네네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결정하신 게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결정도 충분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싸우고 뭐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협상에서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에 따른 거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영향력을 죽이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도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달구고 다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판이 그래. 네네. 다 싸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지. 누가 주도권 잡고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들 좀 다시 한번 우리도 좀 대국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어저께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연 대표님이 이선으로 물러내는데 뉴스 나왔을 때 이제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었는데 많았는데 제 타임라인에서는 적어도 트위터 타임라인에서는 그랬는데 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 비슷해 보이는 짓을 했거든. 야료를 부렸거든 심하게. 네네. 근데 일단 이건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뉘앙스적으로도 그랬고 어제 나왔던 그 보도만 봐도 그랬고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연 대표님이 이선으로 물러나신 거 지금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신 결과가 지금 광주 출마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선으로 물러나신 게 나쁘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거든 지금 대선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는 이선 후퇴라는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네.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이건 네. 이제 불분명한 거죠. 불분명하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과감하게 그거는 오보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단어가 잘못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제 연 대표님이 출마하신 걸로 보면은 어제 요구했던 게 그냥 그 선거 지원 혹은 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지원하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플레이어로 뛰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내 진입하시면 저는 뭐 그 나름의 또 역할이 충분히 그럼요. 아이고 일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대정부지 이렇게 딱 네. 원내에서 본회의장에서 네. 불러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나중에도 이제 원내 들어가고 나서 하시게 되면 교섭단체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럼 또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 대표 연설도 하시고. 광주 지역구 분들도 그래요. 지역 구민분들도 복합 쇼핑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연 대표님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은데 연 대표님이 거기서 당선되시면은. 네. 딴 거 몰라도 일 잘하는 걸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의회 안에서 손꼽을 뿐인데 이분이.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쪽이 좋은 거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3파전을 해야 되는데 네. 호남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2파전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랑 정말 다이다이 까는 거고. 네. 양분은 확 밟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아이씨, 이제 딴 것 때문에 이재명 변호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방탄의 어떤 상징이 네. 될 수 있죠. 양분함이라는 사람은. 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깰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럼요. 네. 이제 그 저희 업로드할 시점엔 어쩌면 민주당에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넘어와 계실지도 몰라요.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네.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저희는 이미 한 2주간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확실히 이럴 때일수록. 네네. 뭐 저희도 이제 좀 여유를 갖는 차원에서 주말에 이제 좀 다른 일정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몰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변을 둘러봐야 될 때가 됐다. 아, 불가능하긴 하죠. 불가능하긴 한데 아, 그래도 애를 의식적으로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이 과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힘들어. 안 돼. 못 버텨.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너피스를 네.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막 과음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뭐 그래도 잘 되기도 할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낙연 대표님한테 그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너무 분노하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들 중 상당수는 이걸 좀 이제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또 틀린 얘기들 아닌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수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겨버리면 될 일도 많아요, 사실. 네. 그냥 제 헛소리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3월 이제 넘어가면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빡세게 더 험난한 네.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한 달 먹고 생각하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야. 네. 좋은 결과 그러면 있을 이제 거야. 그때 한동안 또 방전돼 있겠죠. 네. 한동안 방전됐지만 좀 즐겁게 다시 이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네. 4월달에 결과가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 영상 또 봤잖아. 네. 그 무당 영상, 샤머니즘 영상. 아 근데 그때 몰랐던 게 네. 저는 그냥 올 8월인 줄 알았더니 네. 아예 음력 8월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추석 날짜를 보니까 네. 올해 추석은 9월 1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뒤일 수도 있겠다. 네네.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네네.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좋은 기분을 갖고 있어야 좋은 기운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속 돌 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